여러분 잘 쉬셨어요? 회계기초 14주차 3차 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수업 차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끝나면 아마 기말고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힘내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합시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재무상태표 개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그렇죠. 손익계산서의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펜을 또 열어서 순매출액을 구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자,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애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을 빼준 게 순매출액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 총 매출액 여기다 갖다 쓰시고 그 다음에 애누리 써주시고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매출한 상품이 반품된 경우, 즉 나갔던 상품이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오면 환입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매출 환입이 되겠습니다. 매출한 상품의 가격을 깎아줬네요. 그러면 애누리죠. 그래서 매출 애누리. 외상 매출금의 조기 상환으로 금액을 즉 외상 대금을 할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할인이 됩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금전, 돈 빌려준 거죠. 자, 돈 빌려주면 대여금입니다. 그죠? 대여를 해주고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자 수익입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려오고 이자를 주었으면 그렇죠.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됐다라는 것은 여기에서의 배당은 현금 배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금 배당은 내가 현금으로 받거나 뭐 보통 예금으로 받거나 어쨌든 현금 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받으면 네, 배당금 수익이 되지요. 배당금 수익 넣어주세요. 그럼 배당을 내가 주식으로 받았다. 그러면 나의 주식수가 늘어나고 액면가는 어떻게 돼요? 주식 가격은 똑같죠. 대신 단가가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5번. 장부 금액보다 높게 처분된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과 처분 금액의 차익을 뭐라고 하냐? 즉 내가 샀을 때의 금액과 즉 사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 금액과 내가 팔았을 때 금액, 즉 처분했을 때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죠. 이익을 보고 팔은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얘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결산시예요. 자, 결산시는 우리 결산 분개할 때 이야기했죠. 자,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결산시 반드시 뭘로? 공정가치로, 즉 그때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산에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치가 큰 거예요. 그죠? 공정가치가 크면 언제 팔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인 거예요. 그런데 뭐 할 때? 평가할 때 이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평가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계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유가증권이래요. 유형자산을 즉 뭐 토지, 건물, 뭐 기계, 자동차 이런 거를 증여나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신나요. 그죠? 공짜로 받았어요. 자, 공짜로 받았을 때는 반드시 뭘로 정리하냐면 공정가치액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500만 원짜리로 받았는데 그게 공정가치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장부에는 1000만 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처리하는데 이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자산수중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자산수중이익. 8번.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입금이나 차입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한 거예요? 면제받은 거예요. 즉 거래처가 우리 회사한테 항상 이렇게 외상매입금도 잘 갚고 그러니까 내가 안 받을게. 이런 거 할인해 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예요. 내가 500만 원 중에 400만 원 결제하면 100만 원은 내가 안 받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만큼 나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채무 면제이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채무 면제이익. 9번 환율 변동으로 외화자산과 부채를 회수하거나 상환시인데 요 회수하거나 상환시는 기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중. 자, 기중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계기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회계기간을 잘랐잖아요. 이랬을 때 1월 2일부터 12월 30까지를 기중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초는 1월 1일, 기말은 즉 결산일인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중은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기중이에요. 요때 내가 외화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렇죠. 외화자산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원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국 통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 통화와 우리나라의 원화로 바꿀 때 환율 변동이 있잖아요. 그 환율 변동의 차익에 대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외환 차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결산일이에요. 자, 결산일에는 즉 12월 31일 기준 환율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 금액과 평가한 금액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차익이 나오면 즉 이익이 나오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요. 만약에 손실이 봤다.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외화 차손과 반대되는 개념이 외화 차익이고요. 외화 환산 이익과 반대되는 개념이 외화 환산 손실인 겁니다. 그래서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외화 환산 이익 아니면 상환이나 회수를 했을 때는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이 발생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초록색. 제가 파랑색과 초록색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네. 자, 1번. 종업원 급여 비용은 판매비죠, 판매비. 그러면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은 뭐 보험료, 뭐 상각비, 대손상각비 이런 거 들어가죠. 영업의 비용에는 뭐 기부금이라든가 이자 비용, 영업과 전혀 관련 없는 거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거 쓰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자, 문제 2번에 1번이요. 상품 판매 시 종업원. 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뭐라고 해요? 종업원. 급여죠, 급여. 네, 급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를 나눴는데 대부분 요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뭐라고 해요?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판관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죠. 두 번째가 아니라 관리직의 종업원 급여는 관리비에 포함한다. 근데 대부분 뭘로 정리해요? 급여 또는 종업원 급여 아니면 직원 급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지급되는 급여를 뭐라고 해요? 퇴직할 때 돈 주는 거. 그렇죠.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여기다 갖다 쓰세요. 여기다 갖다 이렇게 퇴직급여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라디오, 광고탑, 5개 광고, 잡지 즉 우리 회사 잘되게 하고 우리 제품 많이 팔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광고 선전비입니다. 광고 선전비. 상품을 매출하고 운임, 즉 운반비를 지급하면 운반비. 그러면 상품을 매입할 때 운반비가 들었으면 그렇죠. 상품 가격에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거래처에 대한 교재, 사례비, 경조사비, 선물들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거래처를 위해서 썼어요. 그럼 접대비가 되지요. 회사의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 상품 등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는 보험료라는 계정을 쓰지요. 건물, 토지 등을 빌려서, 자, 빌렸습니다.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임차료. 그러면 내가 건물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으면 임대료가 되겠죠. 7번. 유형자산의 감소, 즉 가치 감소입니다. 자,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리한다? 감가상각비. 매출 채권이나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뭐라고 해요? 대손상각비. 문구류, 소모공구기구, 기타 소모자재를 구입할 때는 소모품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 문구류는 최근 들어서 얘를 사무용품비라고 별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무용품비.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자격증 시험에서 얘를 사무용품비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회사에서 나눕니다. 비용을 쓰는데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쭉 나열을 해서 거기에 알맞게 넣어서 씁니다. 그래서 문구류는 그냥 사무용품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용품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10번.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한 식대라든가 경조사비, 피복비, 보험료 이런 거는 뭘로 한다? 복리후생비. 건물을 수선하고 비용으로 지출했다. 즉 수익적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선비. 그러면 건물을 수선하고 자본적 지출로 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건물 가액에다가 포함시키죠. 그래서 건물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12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수도, 광열비. 13번. 업무용 도서, 신문, 잡지, 인쇄비용은 도서, 인쇄비가 되죠. 종업원 업무에 지급되는 교통비. 자, 교통비는 여비교통비가 되고 종업원 업무에 지급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예요. 그런데 출장에서 사용한 종업원이 사용한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장에서 사용한 것은 여비교통비로 정리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기업의 재산세나 인지세, 자동차세, 공과금은 세금과 공과. 전화비, 인터넷 사용료, 우편대금, 엽서. 자, 여러분 엽서 요즘 쓰시나요? 우표도 잘 안 쓰시죠? 네. 뭐 관공기관에서 뭐 우편으로 보낼 때는 우표 당연히 써야 되겠죠. 자, 요거는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통신비.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계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단원 정리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로부터 직접적 제공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자, 재무제표의 종류 뭐가 있어요? 5가지 있었습니다. 자, 뭐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거의 정보가 아닌 거. 자, 재무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변동은 현금흐름표죠. 매입처별 외상대금은 거래처 원장 또는 매입처별 원장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업은, 자, 밑줄 치세요. 기업은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라는 기본 가정이 있어요. 자, 장기간 존속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본 가정이죠? 그렇죠. 계속기업의 가정이죠. 즉, 영업을 계속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3번. 재무제표 작성 및 이용 목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자,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간 동안 아니죠. 뭐죠? 일정 시점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어쨌든 틀렸네요. 그죠? 일정 시점입니다.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는 거는 맞았어요. 그런데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1번 체크해 놓고, 두 번째, 포괄손익 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리고 경영성과 맞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 여긴 맞았네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맞고, 포괄손익 계산서는 한 회계 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자, 모든 수익과 비용을 분리하고요. 당기 순손익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계속 기업의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맞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가 있다가 아니라 누구요? 경영진에게 있죠. 경영진.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기업은 기업회계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허용 범위 내에서요.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얘는 비교성, 즉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한다. 5번. 기업을 소유주와, 자, 밑줄, 소유주와 독립적인 존재로 회계 단위를 간주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 과정은 뭐죠? 여러분,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체의 과정이에요. 얘는. 자,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는 기업 실체의 과정과 계속기업의 과정과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어요. 그중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는 것을 기업 실체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6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틀렸네요. 그죠?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자, 1번 일단 틀렸어요. 2번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 맞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자본변동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뭐뭇은 기업의 실체,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한 관련된, 자, 수익과 비용을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여기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자,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에 인식하면 현금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8번.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격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한다는 회계원칙이 있는데 역사적 원가주의 원칙입니다. 혹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역사적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가구원가를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처음 취득원가에 자본적 지출을 더한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항상 기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역사적 원가주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손익계산서의 계산구조가 촥촥촥촥 이렇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계산구조 제일 먼저 매출액이죠. 자, 매출액 잘 안 써줘도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자, 매출액 얼마예요? 자, 1000만 원입니다. 썼으니까 이렇게 지울 거예요. 왜냐면 지우지 않으면 또 쓸 수 있으니까. 자, 1000만 원. 자, 매출액에서 뭘 빼죠? 매출 원가를 빼야죠. 자, 매출 원가 뺍니다. 매출 원가 얼마인가요? 여기 매출원가 600만 원이네요. 자, 600만 원 뺍니다. 그러면
오, 역시 여러분은 잘 배웠어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자, 매출 총이익은 400만 원입니다. 공 하나 더 치고. 자, 그럼 매출 총이익 400만 원 체크해 놓을게요. 자, 두 개 있어요. 그럼 얘는 어차피 틀렸죠? 자, 매출 총이익에서 네.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 그랬죠? 자, 판관비를 찾을 거예요.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면 얘를 계산할 수 없죠. 자, 판관비에 속하는 것은 이자 비용은 영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이죠. 자, 복리후생비. 맞습니다. 자, 30만 원과 급여 100만 원. 네, 판관비 맞습니다. 그래서 130만 원을 빼줄 거예요. 자, 130만 원을 빼주면 드디어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즉, 영업과 관련된 이익이죠. 그러면 270만 원인가요? 자, 270만 원 나왔습니다. 270만 원 영업이익 찾아볼게요. 여기 270. 여기는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못했어요.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220 나오면 맞겠네요.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한다 그랬는데 영업의 수익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더할 거 빵원이죠. 그 다음에 빼줘야 될 거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 영업의 비용 빼줄 거예요. 자,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50만 원이 있습니다. 자, 50만 원 뺐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는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는 법인세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당기순이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그렇죠. 220만 원.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나요? 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400, 영업이익은 270, 당기순이익은 220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10번. 다음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공정한 표시.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맞죠? 자, 계속기업은 계속기업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계속기업은 영업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계속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계속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게 해야 된다. 얘는 뭐에 대한 거예요?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기본 가정으로 분류하시기에는 좀 그렇고 뭐 기간별 보고 그 정도로 보셔도 돼요. 즉 기간을 나눠서 매기 동일하게 쓰는 거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계속기업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계속기업이라는 건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는 존재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특성이죠.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비교 재무제표 작성은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거해서 전기 재무제표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때 할 때 동일하게 표시를 좀 해주셔야지 비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거해서 모든 저기를 비교한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4번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는 그렇죠. 중요한 항목은 반드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항목은 통합해서 통합 계정을 써도 된다 그랬죠. 통합 계정의 대표적인 게 매출 채권 있고 매입 채무가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설명이 전혀 다른 설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형자산이라는 건 형태가 있는 자산이죠. 자, 기계,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은 모두 다 유형자산, 형태가 있죠. 그런데 개발비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형자산입니다. 답은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미만인 채권. 맞죠? 차용증서? 차용증서는 돈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아니죠. 그냥 얘는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계약서 같은 걸 쓴 거잖아요. 그래서 차용증서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용증서를 가지고 돈을 뭐 빌려주거나 아니면 돈을 차입해 왔다. 그러면 차입금 또는 대여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당좌 자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유동 부채가 될 수도 있고 비유동 부채가 될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자기합수표, 네, 현금이죠. 보통 예금 언제든지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니에요. 13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1년 이내에 갚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단기 차입금 맞죠? 선수금 맞아요.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죠. 그래서 맞고요. 자, 사채라는 것은 장기 자금, 그러니까 장기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내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년 안에 발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3년짜리로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14번. 기업 실체의 이해관계자가 유용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즉 필요할 때 딱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분할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기간별 보고. 15번. 다음은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이다. 가와 나에 들어간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고 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 이렇게 나누죠. 그랬을 때 유동자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건물은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이에요. 아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 맞죠? 특허권,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해당 안 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들어가요. 자, 부채의 유동부채입니다. 장기차입금. 자, 비유동부채죠?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당좌자산이에요. 즉, 계약금을 미리 준 거죠.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맞아요.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 부채를 즉 1년 안에 갚기 위해서 변환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둘 다 동그라미 있는 것은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현금성 자산과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주차 3차시까지 모든 수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